안녕하십니까. 그 7, 8월 달 강의 계획서를 좀 보시죠. 저게 1주차부터 이제 8주차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주차부터 8주차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주가 휴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주가 휴강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8월 19일입니다. 8월 19일인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8월 18일 날 저희들이 이제 일요일이죠. 8월 18일 날 전국 학교 현장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전국 학교 현장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제 그 시험을 이제 일요일 날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제 계획은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일요일 날 뭐 시험장에 가서 뭐 현장 학교니까요. 가서 시험을 보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그 다음날 오시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날 채점을 하려고 합니다. 이 18일 날 걸요. 그래서 한 주를 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한 주 쉬고 그 다음에 26일 날 종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일요일 날은 월요일 날 강의를 녹화해서 틀어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이제 월요일 날 강의를 영상 녹화해서 틀어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월요일 날 못 오시면은 일요일 날 오시면 똑같은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들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월요일 날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이게 그 종일 이제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일 수업인데 그래서 오전에 이제 이론 강의를 조금 마치고요.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첫 번째 거를 봅니다. 오늘 같으면 이제 7-1이라고 되어 있는 모의고사를 보는 거죠. 그리고 모의고사를 이제 7-2번을 보는데 이게 쉬는 시간을 20분밖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쉬는 시간이 조금 또 너무 많은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추가 작성을 하고 또 약간 이제 휴식을 가지신 분들은 휴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뭐 굳이 뭐 붙여서 우리가 뭐 모의고사를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한 20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해설을 좀 하는데 1차적으로 이론 강의를 한 것을 모의고사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 해설 강의는 이제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로 하고 공개 첨삭도 하고 모의고사 해설도 하고 그 다음에 형성평가를 보는 건데 이번 주는 없죠.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거를 이제 보는 것이니까 요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7월 8일부터 모의고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후는 이제 여러분들 뭐 식사도 하시고 이제 뭐 자율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필요하시면 상담도 이때 좀 하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일과가 우리가 진행되는 걸로 하고, 이게 오후 수업이 있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공 수업이 오후 수업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화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오후 프로그램을 2시부터 있었던 이 프로그램을 화요일 날 오전에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치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우리 직원들이 진행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제 월요일 날 전공 수업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뭐 또 뭐 별 큰 내용은 없었어. 그리고 이제 이 이론 강의를 할 때는 서브노트를 가지고 할 겁니다. 서브노트를 가지고 할 건데 지금 이걸 보면은 사실은 행정하고 심리가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행정하고 우리가 심리만 좀 2주에 걸쳐서 있고 나머지는 전부 한 주씩 되어 있습니다. 네, 한 주씩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기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좀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복습을 하시는 방식으로 가셔야 되는 거지, 여기서 여러분들 그 어떤 지식의 정도에 맞추어 가지고 진도를 조금 느리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강의를 한번 돌리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교육 철학이 있는데 그 교육 철학이 빠졌네요. 교육 철학이 들어가야 되는데 교육 철학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모의고사는요. 모의고사는 매주 이제 2개씩 이루어집니다. 매주 2개씩 이루어지니까 8주니까요. 8주니까 16개 정도 치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보충 문제가 있습니다. 보충 문제가 있는데 이 보충 문제는 프린터에 우리가 나중에 뭐 보시면 알다시피 한 4문항 정도로 이렇게 잘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에서 조금 다루었던 부분인데 그래도 약간 좀 그래도 살펴봐야 될 내용들은 그렇게 우리가 잘라서 우리가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개별 첨삭은 이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울은 이번 주가 이제 7-1, 7-2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서울은 다음 주가 첨삭인데 7-3을 수고해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첨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한 주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직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논술 작성이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번 주는 좀 그냥 워밍업을 하고 다음 주 7-3을 가져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하고 대구는 이제 7-5를 가지고 갈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살펴보고요. 좀 살펴보고 한 주 텀을 두든지 텀을 두지 않든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성하시는지를 조금 파악한 다음에 다음 주 첨삭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형성평가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전주에 배운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10문항씩 보는 쪽지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요거를 잘 치시면 외워서 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잘 치시면 논술 점수는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성평가에 8점, 9점, 10점이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어떻든 달달달달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스터디 편성인데 뭐 스터디 편성을 보통 7, 8월 달은 또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어떻든 간에 오늘 좀 그래서 16일 날 스터디를 이게 잘못됐죠. 7월 1일이 돼야 되는데 그죠? 7월 1일 날 스터디 신청서 조금 이따가 제가 오후 시간에 우리가 나눠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끝나고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밴더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학원에서 이걸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직강이든 인강이든 간에 사주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사주 분량이 있는데 이거는 교육학이나 전공이나 다 똑같습니다. 사주 분량이 있는데 이게 1, 2, 3, 4주 중에서 2주는 무조건 인터넷으로 열립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번 주 못 들으시면은 인강으로 우리가 열어서 들으실 수가 있는데 그게 2주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는 여러분들이 1,000원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학원들은 이거 뭐 10,000원 받는 학원들도 있던데 우리는 1,000원 내시면 한 주는 더 열어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는 잘 안 열어줍니다. 이렇게 열어주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인강생들은 불리하죠. 왜 그런가 하면 직강생들은 직강 덮고 인강으로 열리고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열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있으니까 전공도 좀 많이 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든 활용하시기 바라고, 혹시나 또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직원들한테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논술의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논술의 편차가 되게 큰데 글쓰기 특강을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제 무료 강의인데 글쓰기 특강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 직강생 전용에 들어가시면 이 글쓰기 특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1시간씩 해서 1시간씩 해서 2주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글을 어떻게 쓴다든지 뭐 이건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듣고 글을 쓰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전혀 안 듣고 글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이 너무 갖춰져 있지 않아 가지고 처음부터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특히 이제 초수분들 그리고 그 재수분들도 이게 첨삭을 한 번도 안 받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요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글쓰기 특강을 반드시 듣고 이 답안지를 쓰는 것을 하도록 하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쓸 때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도록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형식에 잘 맞지 않는 분들은 제가 글쓰기 특강을 반드시 좀 보라고 할 테니까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한번 써보도록 하시기 바라고, 나중에 끝날 때 제가 그냥 한 분 정도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7-3 문제를 여러분들이 쓰시면 제가 그걸 걷어가지고 첨삭을 해서 되돌려 드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그 직강생 전형에 들어가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직강생 전형에 좀 들어가셔서 이것저것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밴드인데 이 부분을 실제로는 제가 월요일 달에는 밴드를 조금 활용하는 부분을 조금 제가 뒤로 밀어놨습니다. 네, 밀어놓고 7, 8월 달부터 밴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밴드의 가장 이제 효과적인 분들은 실제로 이거는 뭐 모든 수험생들이 다 필요한 건데, 이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밴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밴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그 초수생들이라든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기간제 교사를 하신다든지 또는 이제 뭐 가정주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이 밴드를 활용하기가 조금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재수 정도 되시면 이 밴드의 효과성을 좀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남 공부하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를 좀 이번 달부터 조금 더 신경을 조금 많이 쓰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번 주 내에 아마 가입 문자가 갈 겁니다. 새롭게 밴드를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기존 밴드를 없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밴드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들어오셔가지고 자신의 시간 관리를 조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새롭게 지금 있는 밴드는 1월 달부터 우리가 시작했던 밴드인데 1월 달부터 시작했던 밴드를 좀 없애고 7월 달부터 새로운 밴드로 우리가 시작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밴드를 조금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서브노트, 그 다음에 암기 카드 이런 걸
무료로 드렸는데 어떻든 밴드를 열심히 하시면 이런 거 상도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든 밴드를 조금 열심히 해보시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7월 1일부터 밴드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건데 오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그 가입 문자가 가시면 내일부터든지 안 그러면 좀 월요일부터라도 좀 효과적으로 밴드 관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그 스탑워치를 하나 사셔야 됩니다. 예, 스탑워치를 하나 사셔가지고 이 스탑워치에다가 좀 공부하는 시간을 우리가 다 올리면 되는 건데 여기는 순수 공부 시간을 올리셔야 됩니다. 예, 순수 공부 시간을 올리셔야 되니까 화장실 가시면 빼고, 그 다음에 뭐 식사하셔도 빼고, 그 다음에 잤다라고 하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빼셔야 되고 순수한 공부 시간만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뭐 자습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강의 시간도 좀 포함하세요. 아무래도 우리가 강의 시간을 조금 포함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스터디도 좀 포함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실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실기도 포함을 해서 순수 공부 시간에다가 올리시면 우리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주 60시간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아까 뭐 가정주부라든지 기간제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60시간 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60시간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하루에 어느 정도 올려야 됩니까? 한 8시간 정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수한 공부 시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본이에요. 요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60시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80시간 정도까지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는데 어떻든 대부분의 우리가 합격자들은 요 시간 내에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합격자들. 작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초수생이었어요. 초수생입니다. 그리고 보건전공이었어요. 이분은 이제 병원에 근무하시다가 이제 처음 이제 임용시험을 준비하러 1월 달부터 오셨는데 이분은 체력이 좋더라고. 체력이 좋았는데 이 밴드를 가입하고 이분이 대체적으로 한 80시간씩 공부했어요. 80시간씩 공부. 그래서 많이 찍을 때는 뭐 한 90시간 가까이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순수한 공부 시간이냐? 라고 물으니까 순수한 공부 시간이라고. 그런데 이분은 높낮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70에서 80시간을 찍어요. 그래서 내가 남자친구 없냐? 물으니까 남자친구 있답니다. 그래서 언제 만나냐? 라고 이제 내가 농담 삼아 물어봤는데 자기가 공부하고 있으면 일요일 날 옆에 와서 공부한답니다. 그래서 뭐 이서나 만한 존재인데 어떻든 있기는 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로 시험을 쳐라. 내가 볼 때는 서울로도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전에도 또 이런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도 초수생이었는데 병원에서 그분은 한 6년 정도 공부했습니다. 6년 정도 병원 공부를 했는데 이 병원 근무하고 1년 만에 서울에서 시험을 쳐서 붙었습니다. 그 친구도 이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집이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였는데 자기는 제주도 가겠다는 거예요. 고시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유정 사건의 고시가 제주도 고시거든요.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고시가 아니라고요.
제주도에 가면 그 제주고시가 많습니다. 그런 건데 어떻든 이제 이분이 제주도 갔는데 이야기할 것도 없죠. 단번에 붙었어요. 이게 우리가 전공 범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험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좀 죽자사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이렇게 못하시더라도 최소한 60시간 이상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60시간 이상을 공부하시려 그러면 이게 공부하는 이쪽에 스킬이 필요하거든요. 네, 스킬이 필요한데 아침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시간이 조금 공부에 어떤 집중력도 많이 생기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효과적으로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녁 시간을 마련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굉장히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시험장에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18일 날은 8월 18일 날은 이걸 꼭 한번 치러 봐야 됩니다. 8월 18일 날은요. 왜냐하면 아침에 가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이 좀 시험에 가까이 해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건데 시험에 가까이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 그리고 사실 이제 좀 날씨가 조금 더워서 조금 이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아침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9시부터 우리가 8시 반까지 여러분들이 입실이거든요. 8시 반까지 우리가 입실이기 때문에 8시 반까지 여러분들이 가시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6시 정도는 일어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익숙해야지 여러분들이 9시부터 우리가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게 늦게 일어나기 시작하시면 이 부분이 효과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이제 60시간 이상을 공부하시려고 하면 아침 시간을 좀 더 많이 공부 시간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저녁은 조금 일찍 주무시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녁은 뭐 한 12시 정도 주무시면 될 것 같고 아침 시간에 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조금 기르셔야지 지금부터 사실은 우리가 지금부터 따지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제 트레이닝을 하셔서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약간 변동을 하고 있는데 그 변동하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재작년 시험이거든요. 재작년 시험인데 여러분들 2018년의 기출문제입니다. 2018년 우리가 기출문제인데 제가 다른 걸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걸 한번 보시면요. 배점 부분을 한번 보세요. 배점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2017년 시험하고 2018년, 19년 시험은 이게 약간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전에는 어떤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를 했나 하면은 그냥 내 답지만 절절절절 외우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냈던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뭐 크게 우리가 뭐 시험 범위에서 벗어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워커의 교육과정 우리가 개발 모형 뭐 많이 아는 내용이고 또 객관식 시험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었던 문제죠. 그리고 PBL 문제 이것도 객관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던 내용, 많이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고 구성주의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모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 교사가 제안하고 있는 평가 유형의 명칭과 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이 박 교사의 우리가 이 평가 명칭의 유형을 좀 보시면은 이야기할 것도 없이 이제 뭐 보나 안 보나 요게 이제 기준에 따르다라고 이제 되어 있으면서 상대적 위치가 어느 정도 판단하기보다는 미리 설정한 학습 목표의 도달 여부, 절대 평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문제를 들여다보면은 능력 참조 평가와 성장 참조 평가인데, 이 능력과 성장은 절대 평가의 보완적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상대 평가를 물었다라고 하면 이건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중거지향 평가, 그죠? 예, 중거지향 평가가 출제가 되고 능력 참조, 성장 참조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은 김 교사가 언급한 교내 장학의 유형과 명칭과 개념, 그 활성화 방안을 우리가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알다시피 선생님과 저에게 우리가 이 문제가 공통 관심사이니 여러 선생님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니까 이야기할 것도 없이 동료 장학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겠죠. 그러면 문제 내용은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워커의 모형, 그 다음에 PBL, 그 다음에 중거지향 평가와 능력과 성장 참조 평가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동료 장학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논술의 내용에 해당되는 교육학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뒤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모형을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 세 가지를 들으라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론서에 보면은 워커의 개발 모형에, 워커 개발 모형에 설정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론서는 뭐 교육과정 책 자체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말을 조금 털어놓은 거죠. 뭘 털어놓은 겁니까? 특징이죠. 또는 우리가 장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저러저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워커의 개발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설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묻는 방식이 약간 달라졌다는 건데, 그 묻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경우는 이 18년 시험부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보세요. 그 학습자의 역할 두 가지입니다. 학습자의 역할 두 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PBL에 보시면은 학습자의 역할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이론서는 없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구성주의를 배경으로 해서 있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또 PBL의 이 특징에 한번 보시면은, PBL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자기 주도적 학습과 협동학습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묻고자 하는 것이냐면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해 나가는 것을 가지고 학습자의 역할, 그 다음에 협동학습을 해 나가는 것을 가지고 학습자의 역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게 더 나아가서 지금 이게 PBL에서 우리가 적합한 문제의 특징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소위 말씀드려서 비구조화된 문제거든요. 예, 비구조화된 문제인데, 이 비구조화된 문제를 이 가져다 주는 학습의 효과 한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론서에서는 대부분이 이렇게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서에서 우리가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살짝씩 바꿔가지고 낸 건데, 이게 이론을 충분히 소화시키는 사람들은 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답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간들간들하게 억지로 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주어지면 당황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뭘 묻지?
이게 여러분들 이 18년 시험부터 가지는 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책 그대로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수행평가를 우리가 이론서를 한번 보시면은 수행평가의 정의, 수행평가의 특징, 특징이 뭐 장점이니까 장점, 그 다음에 수행평가의 단점, 개선책 뭐 이런 것이 이제 이게 대부분이 일반적인 어떤 이론서에 가지고 있는 이 수행평가의 내용입니다. 그 시험 문제를 우리가 딱 물을 때 이걸로 우리가 이제 묻는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수행평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적으세요.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것들을 살짝 바꾸어서 묻더라도 그걸 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경우는 제가 문제를 다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곤란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문제도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해설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뭐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개념을 물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도 보시면은 활성화 방안을 묻고 모르니까 동료 장학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네 문제 중에 두 문제는 말을 바꿔서 묻고 있다. 이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응용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도 계속 모의고사는 이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가려고 하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답을 하는 방식을 좀 길러야 된다. 그러면 작년 문제 한번 보십시다. 그럼 이런 경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작년 문제를 좀 보시면은 이 작년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배점이요. 더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배점을 아마 좀 더 길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수험생들의 불만이 뭐냐면 문제를 잘못 읽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고 묻는데 B라고 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경우는 뭐를 뜻합니까? 문제를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배점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늘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자세한 해석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AB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관점으로 파악된 지능의 명칭과 개념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개인 간의 지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이 C라는 학생이 개인 내의 지능이 높은 학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개별 과제가 무엇이며 그 과제가 적절한 이유 한 가지씩을 쓰라 라고 하는 거니까 그 과제가 적절한 이유는 개인 내의 지능이 높기 때문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쓰도록 해서 살짝 우리가 이제 돌려놓은 건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여러분들 보시면 알다시피 이거는 뭐 그냥 기회의 원리라든지 만족의 원리라 같은 경우는 뭐 답도 다 주고 설명도 다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잠재적 교육 과정에 우리가 개념을 쓰고 그 개념에 근거해서 김 교자가 말하는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의 예를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재적 교육 과정이 협동학습에서 우리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 잠적 교육 과정을 우리가 협동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를 한 가지씩 들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고 있지 않는 분들은 이게 뭐 잠적 교육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만을 가지고는 답을 쓰기가 조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들을 조금 많이 해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사실은 동료와 함께라고 하는 거니까 동료장학을 묻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료장학이란 말을 우리가 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문제가 전반적으로 약간씩 털고 또 적용력이 있는 문제를 많이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의 어떤 연습이 없이는 시험 문제에 우리가 좋은 점수를 얻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기존의 지식을 충분히 공고히 하고, 그죠? 지식을 충분히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적용력을 조금 높이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답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제가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시험의 경향에 맞춰서 해나갈 거니까 사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저도 사실은 내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냥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내면은 편하죠. 그런데 이걸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는 나도 미치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든 제가 뭐 내놓고 힘드는 것은 뭐 제 일이고, 제가 볼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더 적응을 잘 해가지고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게 공부 시간을 말입니다. 만약에 일주일 공부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교육학하고 전공에서 교육학은 한 20% 정도 하세요. 안 그러면 그냥 월요일 날 오늘 하루 정도 하든가. 그러니까 한 5시 정도 끝나니까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한 것을 싹 복습하는 거죠. 그리고 끝내는 거죠. 안 그러면 오늘 끝내고 난 다음에 화, 수, 목, 금, 토, 일 한 10분씩만 일주일 복습하고 다시 다음 주 월요일 날 공부하고 나머지는 전부 전공 공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학은 지금 되든 안 되든 점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교육학 뭐 점수 아무리 많이 맞아도 20점. 그리고 뭐 8점 이하 되면은 과락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목표는 한 18점에서 한 19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아직은 뭐 한 몇 달 남아 있으니까 이 정도야 뭐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솔직한 이야기로 뭐 맞추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작성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교육학 시간을 좀 최대한 줄이십시오. 그리고 교육학은 꾸준히 해나가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했다 말았다 이러면 교육학 점수는 올라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떻든 전공 공부를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비 공고 보셨죠? 예비 공고 아마 보셨을 텐데 작년에 비해서보다는 예비 공고가 좀 더 많이 났습니다. 예비 공고만 비교하면 작년보다는 공고가 좀 더 많이 난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초등이나 이런 데서는 작년 공고랑 비슷합니다. 초등은. 그런데 중등은 조금 늘었습니다. 예비 공고가 작년에 한 3천 몇백 명 났는데 이번에는 4천 몇백 명 났기 때문에 예비 공고가 한 1,000명 정도 늘었는데 예비 공고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뭐 얼마나 뽑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이 교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과들을 지금 대체적으로 많이 뽑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꾸준히 지금 많이 뽑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명태가 지금 이쪽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교과를 많이 뽑았으니까요. 예, 그분들이 이제는 전부 이제 명퇴 신청을 하고 지금 이제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밀레니엄 세대인데 요게 한 60년대 전후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좀 경력 교사분들 뭐 이런 분들 또는 이제 교장, 교감 뭐 이런 분들인데 사실 이게 교장이 명예퇴직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장이나 특히 이제 교장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이게 봉급은 뭐 일반 교사들이랑 큰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이 교장이 약간 학교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경비라든지 기타적인 등등을 조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교장은 약간 좀 이제 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그만둘 이유가 별로 없는데 요즘에는 교장 선생님도 명예퇴직을 신청합니다. 학교 분위기가.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나이 있는 분들이 학교에 좀 견디기가 조금 힘든 분위기로 자꾸 나아가고도 하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없던 현상입니다. 교장이나 교감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는 예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게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게 명퇴 위로금이 한 1억 가까이 줍니다. 명퇴 위로금. 우리 앞집에 사시는 분이 그 국어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데 자기 이번에 명퇴했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1년 남겨놨습니다. 그거 정년퇴직을 하기가. 요게 이제 마지노선이거든요. 1년 남겨놨을 때까지 명예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5년 정도 명퇴 신청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밀려가지고 안태에다가 이번에 명퇴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1억 위로금 받고 그만두니까 1년 동안에 여러분들 봉급 한번 계산해 보세요. 1억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분은 받고 퇴직연금 계속 받으니까. 그래서 입이 거의 이 귀 뒤까지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그저께 또 만났는데 요즘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자기 빨리 그만둘 걸 그랬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그만두고 몇 달이나 한 1년 정도는 진짜 좋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또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뭐 하시냐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일이 생겼는데 딸이 임신을 해가지고 그 딸이 임신지금 뒤치작거리 해준다고 자기가 지금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그래서 좋으시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집안일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이게 교사들이 아무래도 집안일을 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생기는 현상인데 어떻든 올해 좀 많이 뽑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실제 발표가 날 때는 교과 쪽은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 쪽은 조금 더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회 갑자기 너무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명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교과 쪽의 분들은 아마 이번 기회가 최고의 기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좀 더 효과적인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뭐냐면 출제 방식이 약간씩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출제 방식은 적용 위주의 문제를 많이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많이 물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그쪽으로 조금 힘들고 또 이게 이제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작년에도 좀 마찬가지입니다만 기간제 교사라든지 이렇게 학교 현장에 경력 있는 분들이 쉽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면접 시험에도 많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쪽으로 조금 시험 문제도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경험이 없더라도 학교 경험이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가져주시는 것이 우리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론 강의를 좀 들어가죠. 우선 목차만, 아까 요거는 이제 서브노트의 목차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사하고 서양 교육사는 뭐 안 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아직 논술형 시험 문제에 우리가 출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굳이 한국 교육사, 서양 교육사를 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무래도 이제 심리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하고요. 심리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수 방법론,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육평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좀 순서를 약간 바꿔가지고 교육행정을 좀 먼저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육행정은 시험 문제에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은 우리가 좀 더 튼튼히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육사회학과 교육철학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 심리 목차를 좀 한번 볼게요. 심리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요 37번까지요. 네. 37번까지 요게 발달 심리학입니다. 37번까지가 요게 나와 있죠. 첫 번째 발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발달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30 요게 8번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은 학습 심리학입니다. 학습 심리학입니다. 요게 발달 심리학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피아제라든지 비고츠키라든지 그 다음에 엘릭슨 마샤라든지 그 다음에 콜버그의 도덕성 이론이라든지 이런 이제 경우들이 주로 이제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험 문제가요. 시험 문제가 지금 엘릭슨은 한번 출제가 되었잖아요. 엘릭슨은 한번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지능 이론에 보면은 이제 작년에 이제 그 다중지능 이론이 출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피아제 이론이라든지 지금 비고츠키 이론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건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엘릭슨보다는 피아제와 비고츠키가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예들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엘릭슨이 한번 출제가 되었지만 뭐 이것도 늘 중요하죠. 늘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피아제와 비고츠키가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콜버그 도덕성 밑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좀 주요 이론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잘한 이제 이론들이 많이 주어져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객관식 시험 문제를 들여다봐도 아무래도 이게 이제 인지적인 영역인데 이 인지적 영역 쪽은 시험 문제가 원래 잘 나오는 쪽입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도 사실은 정의적 영역을 많이 중시하지만 사실은 정의적 영역을 발달시킬 만한
어떤 이론적 배경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정서지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서지능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킬 만한 어떤 기법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갖추어져 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는 인지적인 영역을 포인트로 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능 이론에 보시면 알다시피 작년 시험 문제가 우리가 출제가 된 것이 가드너의 다면 지능 이론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카텔이라든지 스탠버그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스피아맨이라든지 손다이크라든지 서스톤 요거는 옛날 이론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옛날 이론들을 다시 물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쪽과 비교하는 문제를 낼 수는 있는데 사실 그런 것 정도는 아직 우리 그 임용시험에서는 아직은 조금 어렵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둔다라고 하면은 저는 창의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의 융합적 인재의 양성에 초점을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창의성이 좀 더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브레인스토밍은 뭐 항상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이 브레인스토밍은 스탠버그의 책을 보면은 이 브레인스토밍을 진짜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브레인스토밍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우리가 중요시 여길 수가 있는데 고든의 발견적 해결법이라는 것도 저는 충분히 시험 문제가 우리가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걸 우리가 시네틱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발견적 해결법 정도까지는 저는 이 23번하고 24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달달달달 외워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네요. 그리고 장의존형과 장독립형은 중요하기는 한데 이걸 아마 묻는 것이 채점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는 사람은 아마 그걸 조금 망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깊이 있게 묻는 것보다는 장의존형과 장독립형이다라는 것들 정도로 물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쪽을 좀 보시면은 이게 이제 동기 이론이거든요. 이게 처음 이제 우리가 29번 동기, 그 다음에 30번 아킨슨 기대가치 이론, 기대가치 이론, 목표지향성, 귀인 이론, 자기 효능감, 자기 결정 이론, 자기 가치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정의적 영역 이렇게 우리가 쭉 지어 있는데, 지금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 경우는 지금 기대가치 이론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동기 이론은 아직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아킨슨은 뭐 그래도 조금 이제 이거는 예전 문제라서 좀 그런 건데, 목표지향, 그 다음에 귀인 이론,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결정 이론은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워서 직접적으로 묻는 것보다는 아마 나와도 독해력 정도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지 있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은 학습 이론은 크게 이야기를 하면 세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요게까지가 행동주의죠. 그리고 요게 정보 처리 모형이 인지이론이고요. 인지주의, 그 다음에 벤두라의 관찰학습이죠.
스캐너의 이야기는 한번 시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었단 말이야. 근데 정보 처리 모형은 아직 우리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정보 처리 모형이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저는 정보 처리 모형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관찰 학습은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사실은 또 출제가 되더라도 내용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서 제가 볼 때는 답을 하시기에는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 목차를 항상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좀 더 덜 중요하고 하는 이 목차를 항상 많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봤던 개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효과적으로 우리가 정답을 하시기가 쉽지. 그리고 이거는 한눈에 사실은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많이 보십시오.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할 때 목차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 중간중간에 목차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투리 시간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전공 수업을 들으러 가기 전에 한 20-30분 정도 이제 뭐 공부할 시간이 있더라. 이건 뭐 다른 걸 보기도 뭐 하고 복습은 뭐 이미 다 끝났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짜투리 시간 정도가 있을 때는 복습을 한번 해보는 의미로서는 이 목차를 보시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늘 가까이 보시는 것으로 좀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든 이런 것이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내용들이고, 자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게요.